알라딘은 전에 아프리카 마법사에게서 받은 반지를 아직 손가락에 끼고 있었는데 바위를 붙잡을 때 그 반지가 세차게 긁혔던 것입니다. 그 순간 지하 공간에 갇혀 있을 때 나타났었던 그 정령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무엇 원하시오? 나는 반지의 종,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있는 사람의 노예요. 따라서 나는 지금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명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소. 캄캄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지의 정령이 나타나자 알라딘의 얼굴은 놀람 반 기쁨 반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정령, 내가 지은 궁전이 어디 있는지 알려다오. 아니면 그것을 즉시 원래의 자리로 옮겨다오. 그리하여 다시 한번 내 생명을 구해다오. 지금 주인이 요구하는 건 내 능력 밖의 일이오. 그건 램프의 정령만이 할 수 있는 일. 나는 반지의 정령에 불과하다오. 좋다. 그렇다면 지금 궁전이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반지의 능력으로 나를 바드를 부두르 공주의 창문 아래로 옮겨다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정령은 알라딘을 들어 아프리카 대초원 한가운데 있는 그의 궁전으로 데려가 바드를 부두르 공주의 거처에 난 창문 아래에 정확하게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지요. 밤이라 사방이 컴컴했지만 알라딘은 자신의 궁전과 공주의 거처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꽤 깊었고 궁전 안은 너무도 조용했으므로 그는 약간 떨어진 곳에 가서 한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거기에 앉아 우연히 찾아온 행운 덕에 궁전과 공주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려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체포되어 술탄 앞에 끌려가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가 풀려난 이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행복감이었죠. 하지만 벌써 대여섯 동안 한잠도 자지 못했던 그는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나무 아래에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동력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알라딘은 새들의 노랫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그가 밤을 보낸 나무뿐 아니라 궁전 정원에 무성하게 자라난 나무들 위에 무수한 새들이 앉아 즐거이 합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라딘은 눈을 들어 이 아름다운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이것의 주인이 되고 동시에 사랑하는 바드를 부두르 공주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공주의 거처로 다가가 누군가가 일어나 자신을 보게 되기를 기다리며 창문 아래에서 잠시 거닐었습니다. 그는 대체 왜 이런 불행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결국 이 모든 불행이 램프를 몸에 지니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램프를 소홀히 보관했던 스스로를 몹시 책망했죠. 하지만 대체 누가 자신을 질투하여 이런 짓을 벌였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만일 지금 있는 곳이 아프리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장본인을 쉽사리 짐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지의 정령은 그를 거기에 데려다 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역시 물어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프리카란 말 한마디만 들었어도 곧바로 불구대천의 원수 아프리카 마법사를 떠올렸을 텐데 말입니다. 이날 바드를 부두르 공주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프리카 마법사에게 납치되어 아프리카 땅에 옮겨진 이후 그녀는 이제 궁전 주인이 된 흉악한 마법사를 매일 한 번씩 대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가 몹시 매몰찬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마법사는 감히 궁전 안에 들어와 지낼 엄두를 못 냈죠. 그렇게 지내던 중 이날도 공주가 일어나 옷을 입고 있을 때 한 시녀가 창에 친 발을 통해 밖을 내다보다가 알라딘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달려와 이 사실을 공주에게 알렸습니다. 믿기지 않는 심정으로 창으로 달려간 공주는 과연 알라딘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발을 걷었습니다. 그 소리에 위를 올려다본 알라딘 역시 공주의 모습을 보았고 기쁨에 넘치는 음성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말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 우선 올라오세요. 시녀가 비밀문을 열어줄 것이니 그리로 올라오세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다시 발을 내렸습니다. 공주의 거처 아래편에 있던 비밀문이 열리자 알라딘은 공주의 거처로 올라갔습니다. 영영 만나지 못하리라 믿었던 부부가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그 기쁨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갑작스러운, 그렇게 가슴 아픈 이별 후에 다시 만난 부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고 또 안았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주, 무엇보다도 긴급히 물어볼 것이 하나 있소. 이것은 당신을 위해, 또 존경하는 당신의 부친 술탄을 위해, 그리고 특히 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오. 내가 사냥을 떠나기 전 24개의 창이 있는 응접실에 코니스 위에 두고 간 낡은 램프는 어디에 있소? 아, 여보, 안 그래도 그 램프가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었으리라 짐작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너무도 통탄스럽게도 이 모든 일은 바로 저 때문에 일어났답니다. 공주, 그렇게 자책하지 마시오. 모든 책임은 내게 있소. 내가 그걸 좀 더 신중히 보관했어야 옳았소. 하지만 지금은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램프를 되찾을 방도를 궁리해야 할 때요. 자,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게 얘기해 주시오. 대체 어떤 자의 수중에 그게 들어갔는지. 이에 바드를 부두르 공주는 어떻게 그 낡은 램프를 새 램프와 바꾸게 되었는지 설명한 다음 새 램프를 가져와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또 램프를 바꾼 바로 그날 밤 궁전이 어디론가 옮겨지는 것을 느낀 것,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자신이 궁전과 함께 어떤 낯선 고장, 즉 아프리카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이는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를 이곳에 납치해온 그 못된 작자에게서 직접 들은 사실이라는 것 등을 차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잠깐, 공주. 알라딘이 그녀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아프리카라는 말을 들으니 그 못된 놈이 누구인지 알 것 같소. 그자는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인간이라오. 하지만 그자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그가 램프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디에다 놓았는지부터 말해주시오. 그는 램프를 아주 소중히 싸서 몸에 지니고 다닌답니다. 품속에서 꺼내어 내게 보여주며 으스댄 일이 있죠. 공주, 피곤하게 자꾸 질문해서 미안하오. 하지만 이는 내게나 당신에게나 극히 중요한 일이니 이해해 주기 바라오. 자, 이제는 내가 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을 하나 묻겠소. 지금까지 그 사악하고 못된 인간이 당신을 어떻게 다루어 왔소? 이곳에 옮겨온 이후로 그는 매일 한 차례씩 내 앞에 나타났어요. 요즘은 조금 덜 나타나는 편인데 그건 아마 내가 아주 매몰차게 대해서일 거예요. 그런데 올 때마다 그자가 내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글쎄 당신과의 연을 끊고 자기를 남편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술탄의 명으로 당신은 이미 참수당해 죽었으니 더 이상 당신을 볼 희망일랑 버리는 게 좋다나요. 또 당신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며 당신의 모든 재산은 자기에게서 나온 거래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게서 얻는 거라곤 눈물과 고통스러운 탄식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올 때와 똑같이 언짢은 기분으로 돌아가곤 하죠. 그래도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는 나로서는 불안하기만 했어요. 분명 언젠가 슬픔이 지나가면 내가 마음을 바꾸리라 기대하고 있겠죠. 그러지 않고 내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심산일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당신이 이렇게 오셨으니 내 불안감은 이미 다 사라져 버렸답니다. 공주, 당신의 불안감이 다 사라졌다니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확신하오. 걱정 마시오. 우리의 원수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킬 방법이 생각났으니까. 하지만 이를 위해 나는 우선 시내에 다녀와야겠소. 이따가 정오 무렵에 다시 돌아와 내 계획이 어떤 것인지, 또 이 계획에 당신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알려주도록 하겠소. 하지만 한 가지 먼저 일러두겠는데, 이따 내가 다른 옷을 입고 오더라도 놀라지는 마시오. 그리고 비밀문을 두드리면 지체 없이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시녀에게 미리 분부해 놓으시오.
공주는 사람을 시켜 미리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즉시 문을 열어주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주의 거처에서 내려와 비밀문을 통해 궁 밖으로 빠져나온 알라딘은 주위를 살펴보다가 시골 쪽으로 가고 있는 농부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알라딘은 급히 달려가 농부를 따라잡아서는 그에게 서로의 옷을 바꾸자고 제의했습니다. 간절한 알라딘의 부탁을 농부는 들어주었죠. 두 사람은 덤불 속에 숨어서 옷을 바꿔 입은 후 헤어졌고 알라딘은 도시로 향했습니다. 도시에 들어간 그는 성문에서부터 이어지는 대로를 통해 가장 번화한 구역에 도착했고 이어 골목마다 각기 다른 종류의 가게들이 있는 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약국들이 늘어서 있는 골목에 들어선 알라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물건이 많은 가게로 들어가 약사에게 어떤 가루약의 이름을 대면서 그 약을 갖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약사는 허름한 농사꾼 옷을 입고 있는 그를 보고 가난하여 돈도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는 그 가루약은 있지만 아주 비싸다고 대답했습니다. 약사의 마음을 간파한 알라딘은 돈주머니를 꺼내 금화를 보여주면서 가루약을 반 드라크마 정도만 달라고 했죠. 약사는 가루약의 무게를 달아 종이에 쌓아서 주고 값으로 금화 한 잎을 요구했습니다. 알라딘은 돈을 지불하고 나와서 시장을 잠시 더 돌아다니며 약간의 식량을 구입한 다음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밀문 앞에 서자 기다릴 필요도 없이 금방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곧장 바드를 부두르 공주의 거처로 올라갔죠. 공주, 저 흉악한 납치범을 혐오하는 공주의 마음 나는 충분히 이해하오. 그러니 이제 내가 공주에게 부탁하려는 일을 행하기가 몹시 역겨울 것이오. 하지만 내 그대에게 간절히 부탁하거니와 놈의 박해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또 당신의 부친이자 내 주군이신 술탄께 당신을 다시 보는 기쁨을 선사하고 싶다면 입술을 꽉 깨물고라도 그 역겨운 감정을 숨겨야만 하오. 자,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설명할 터이니 잘 들으시오. 우선 그대가 가진 옷 중 가장 고운 것으로 차려입으시오. 그리고 마법사가 오면 뻣뻣하게 굴지 말고 가능한 가장 상냥한 태도로 맞아주시오. 이때 주의할 점은 어색하거나 꾸민 티를 내지 말고 자연스러운 얼굴을 보여야 한다는 거요. 하지만 약간의 슬픈 그림자가 남아있는 것은 상관없소.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대화가 시작되면 마치 나를 잊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듯이 말하시오. 그리고 당신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놈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며 식사와 함께 이 고장에서 나는 가장 훌륭한 포도주를 마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다고 말하시오. 놈은 분명 포도주를 구하러 나갈 것이오. 그러면 놈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당신이 할 일이 있소. 뷔페 테이블이 준비되면 당신이 평소 사용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잔에다가 이 가루약을 넣으시오. 그 다음 그 잔을 적당한 곳에 숨겨놓고 시녀에게 분부하기를 당신이 신호를 하면 이 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 가져오라고 이르시오. 이때 잔이 바뀌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오. 마법사가 돌아온 후 식사가 시작되면 얼마 동안은 함께 음식을 들고 술을 마시시오. 그러다가 적당한 때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 신호를 보내어 가루약이 든 잔을 가져오게 한 다음 놈에게 술잔을 바꿔 마시자고 제의하시오. 놈은 황송해서라도 거절하지 못할 것이오. 심지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쪽쪽 다 빨아 마시겠지. 술잔을 비우자마자 놈은 썩은 고목처럼 자빠져 버릴 것이오. 만일 놈의 더러운 술잔에 입술을 대기가 정이 역겹다면 그냥 마시는 척만 해도 돼요. 약기운이 너무도 신속히 작용하여 놈은 당신이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살필 겨를도 없이 쓰러져 버릴 테니까. 알라딘이 말을 마치자 공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역겨운 마법사 놈에게 그런 아양을 떨어야 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요. 하지만 잔혹한 원수를 잡기 위해서라면 무슨 결심인들 못하겠어요. 좋아요. 당신의 충고대로 하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와 당신의 행복이 달려 있으니까요. 이렇게 공주와 작전을 짠 후
알라딘은 작별을 고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이 될 때까지 궁전 근처 어디엔가에 숨어서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알라딘과 헤어진 이후 바드를 부드르 공주는 몸단장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비단 부부로서의 의무감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이 사랑하는 낭군인 알라딘뿐 아니라 그녀를 지극히 아껴주며 그녀 자신 역시 몹시 사랑하는 아버지 술탄과도 떨어져 있어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몸을 가꿀 경황이 있었겠습니까? 특히 마법사가 처음 방문하고 간 뒤 시녀들을 통해 그가 바로 새 램프를 헌 램프로 바꿔간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여성으로서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청결마저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복수의 기회가 찾아오자 그녀는 알라딘의 지시에 충실히 따라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몸단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시녀들을 시켜 머리를 가장 예쁜 형태로 올리게 한 다음 가장 화려하면서도 목적을 이루기에 적합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허리띠는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각종 굵직한 다이아몬드들이 박혀 있는 것이었죠. 목걸이는 가장 큰 진주를 중심으로 좌우에 굵은 진주 6개씩 모두 13개의 진주를 꿰어 만든 것이었는데 그중 가장 작은 크기의 알로만 만들어진 진주 목걸이라 해도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여왕이나 부유한 왕비마저 황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다이아몬드와 루비로 장식되어 있는 팔찌 역시 화려하고 진귀한 것으로 허리띠나 목걸이와 기막히게 어울렸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성장한 공주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혹은 시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마지막 손질을 했습니다. 마침내 턱도 없는 정열을 품고 있을 마법사를 홀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확인하고는 좌단에 앉아 그가 오기만을 기다렸죠. 이윽고 시간이 되자 어김없이 마법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24개의 창문이 있는 응접실로 들어서자 기다리고 있던 공주는 매력이 넘치는 자태로 몸을 일으켜서 상석을 가리키며 앉으라고 권한 후 그가 앉자 자신도 따라 앉았습니다. 여태껏 그녀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상냥하고도 정중한 태도였죠. 그녀를 본 마법사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우선 그녀의 몸을 휘감은 무수한 보석들의 광채, 그리고 보석보다 영롱하게 반짝이는 그녀의 두 눈동자, 자신을 대하는 행동 역시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평소에 그 매몰찬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위험 있으면서도 상냥한 모습에 당황스럽고 어리벙벙할 따름이었죠. 처음에 그는 좌단 가장자리에 궁둥이만 붙이고 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상석에 앉지 않으면 자신도 앉지 않겠다고 공주가 말하자 얌전히 그녀의 말에 따랐습니다. 아프리카 마법사가 이유를 몰라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자 그녀는 더 이상 그를 가증스러운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듯한 눈빛으로 마법사를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오늘 저의 변한 모습을 보고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설명을 들으시면 제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는 원래 슬픔이나 우울이나 근심, 이런 감정들과는 기질적으로 거리가 먼 여자예요. 또 어쩌다 그런 감정들에 빠진다 해도 일이 지나가면 가급적 빨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동안 당신이 알라딘의 운명에 대해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사실 아버님 술탄의 성격을 익히 아는 저로서는 당신 말씀대로 알라딘이 그분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 확신해요. 제가 평생 울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지금까지 저는 제 사랑이 요구하는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무덤처럼 깊은 고통까지 맛보았으니까요. 따라서 이제는 마음을 추스르고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제가 이렇게 모습을 바꾸고 나타난 거랍니다. 또 저는 오늘 슬픔을 완전히 쫓아버리기 위해 시녀들에게 근사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분부했어요.
당신도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런데 궁전 안에 있던 중국 술이 떨어져 버렸네요. 마침 이곳은 아프리카이고 하니 이곳에서 생산되는 좋은 포도주를 좀 맛보고 싶어요. 당신께서 훌륭한 포도주를 가져다 주시지 않겠어요? 이렇게나 쉽고 빠르게 공주의 마음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믿고 있었던 마법사는 이렇듯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다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이어 너무도 뜻밖이라 오히려 당황스럽기까지 한 이 대화를 빨리 끝내기 위해 공주가 말한 아프리카 포도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는 자랑할 만한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그들이 있는 고장에서 산출되는 훌륭한 포도주는 단연 으뜸이라고 떠벌렸죠. 그리고는 마침 자신에게 아직 개봉하지 않은 7회 묵은 포도주가 있는데 조금도 과장 없이 말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포도주일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달려가 2병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런 수고를 끼쳐드리고 싶진 않아요. 누군가를 대신 보내면 안 되나요? 반드시 제가 가야 합니다. 창고 열쇠를 가진 건 저뿐이고 창고를 여는 비밀도 저만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할 수 없죠. 빨리 다녀오도록 하세요. 당신이 늦어질수록 제 마음은 더욱 애가 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돌아오는 즉시 식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그토록 탐하던 공주를 잠시 후면 소유하게 된다는 희망에 거의 정신이 나간 마법사는 포도주가 있는 곳으로 나는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 사이 공주는 자신이 사용하는 잔에 가루약을 넣어 한쪽에 준비해 놓았죠. 마침내 마법사가 돌아와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마법사는 뷔페 테이블에 등을 돌린 방향이었죠. 공주는 손수 가장 맛있는 것을 골라 마법사에게 권해주며 말했습니다. 원하신다면 악사들로 하여금 노래와 악기 연주를 하도록 해서 즐겁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 단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마법사는 이러한 공주의 선택이 더욱 황송하기만 했죠. 두 사람 다 음식을 몇 점 먹고 나서 공주는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분부했습니다. 그녀는 우선 마법사를 위해 건배하고는 술을 맛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이 포도주를 칭찬하시더니만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겠군요. 이처럼 감미로운 술은 맛본 적이 없어요. 사랑스러운 공주님. 마법사는 시녀가 바치는 잔을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니 제 포도주가 더욱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포도주에 꽤 조예가 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제 건강을 위해서도 한 잔 드세요. 그는 공주를 위해 건배하고는 빈잔을 시녀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공주님, 이 포도주를 남겨두어 참으로 다행이군요. 이런 기쁜 날에 마실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 역시 이렇게 달콤한 포도주는 평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계속 먹으며 술도 석 잔씩 더 마셨습니다. 공주는 상냥하고 애교 있는 태도로 마법사의 넋을 빼놓은 다음 시녀에게 살짝 눈짓을 하면서 자신과 마법사의 술잔에 포도주를 가득 부어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손에 각자의 잔을 들게 되자 공주가 말했죠. 이곳 아프리카에서는 연인끼리 술을 마실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중국에서는 서로 잔을 교환하여 상대 건강을 위해 건배하는 풍습이 있답니다. 이렇게 말하며 공주는 들고 있던 잔을 그에게 건네며 그의 잔을 달라는 뜻으로 다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공주가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정복당했음을 암시하는 마당에 마법사가 주저할 까닭이 없었죠. 그런데 입이 귀에 걸려 허겁지겁 잔을 교환한 그는 후딱 마시려 하지는 않고 사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님, 사랑을 양념하는 기술만큼은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군요. 제가 한 수 배웠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 공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따뜻한 애정,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스러운 공주님, 내가 당신의 잔 속에서 되찾은 것이 무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매정한 태도가 조금만 더 오래 갔더라면 아마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저의 생명입니다. 공주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공주는 끝없이 계속되는 마법사의 사설에 짜증만 날 뿐이었죠. 우리 일단 마시자고요. 마신 다음에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시라고요. 동시에 그녀가 입술 끝을 마법사의 잔에 대고 마시는 신용을 하자 공주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마법사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허겁지겁 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술을 쭉 들이켠 그는 자신의 멋진 동작을 공주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로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공주가 여전히 잔을 입에 댄 채 살짝 눈알을 돌려 그를 쳐다보자 마침내 마법사는 의식을 잃고 뒤로 꽈당 넘어졌습니다. 공주가 문을 열어 알라딘을 들여보내라고 분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공주에게서 지시받은 시녀들이 응접실에서부터 비밀문에까지 점점이 늘어서 있다가 릴레이식으로 연락을 취하여 마법사가 쓰러지는 것과 거의 동시에 문이 열리게 했던 것입니다. 알라딘은 단숨에 계단을 뛰어올라 응접실에 들어섰습니다. 아프리카 마법사가 좌단에 낮아빠져 있는 모습을 본 그는 기쁨에 넘쳐 자신을 껴안으러 달려오려는 공주를 제지했습니다. 아직 그럴 시간이 없소. 당신은 우선 방에 들어가 나를 여기 혼자 있게 해주시오. 내가 작업을 하여 당신이 중국 땅에서 멀어졌을 때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소. 공주가 시녀들과 내시들을 데리고 응접실을 나가자 알라딘은 문을 닫았습니다. 아프리카 마법사가 자빠져 있는 좌단으로 다가가 보았더니 그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알라딘은 마법사의 저고리 안섭을 뒤져 공주가 얘기한 대로 천에 소중히 쌓여있는 램프를 꺼냈습니다. 그가 천을 풀고 램프를 문지르자 즉시 정령이 노상 사용하는 인사말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정령, 여기 있는 그대의 주인 램프의 능력으로 그대에게 명한다. 이 궁전을 원래 있었던 중국 땅의 그 장소에다 다시 옮겨 놓아라. 정령은 복종의 표시로 고개를 까딱한 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두 차례 가볍게 진동하는가 싶더니 궁전은 벌써 제자리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진동은 궁전이 아프리카 땅에서 들릴 때, 두 번째는 중국 땅에 내려질 때 발생한 것이었죠. 이 모든 일은 거의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제야 알라딘은 공주의 방으로 뛰어내려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공주, 내일 아침 당신과 나의 기쁨은 완전한 것이 될 것이오. 공주는 저녁 식사를 끝내지 못했고 알라딘 역시 몹시 시장한 상태였으므로 두 사람은 24개의 창이 있는 응접실로 올라가 아까 거의 손대지 않은 음식을 다시 차려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식을 들며 아프리카 마법사가 가져온 훌륭한 포도주도 맛보았죠. 그렇게 재회한 부부는 정겨운 대화를 나누면서 저녁을 든 다음 잠자리에 들기 위해 침실로 향했습니다. 알라딘의 궁전과 바드를 부두르 공주가 사라진 이후 술탄은 공주가 죽었다고 생각하고는 크나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고 슬픔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열심히 찾으려 들었습니다. 전에는 알라딘의 궁전을 감상하기 위해 그 궁전이 보이는 방에 아침마다 한 번씩 찾아갔었지만 이제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올라가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곱씹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즐겁게 해주었던 것들,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이제는 영영 볼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 슬픔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알라딘의 궁전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에도 술탄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새벽부터 그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는 걸음으로 방에 들어선 그는 여전히 허허벌판만 펼쳐져 있겠거니 생각하고는 알라딘의 궁전이 있던 쪽으로 서글픈 눈길을 돌려보았습니다. 한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빈 공간이 무언가로 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는 잠시 안개가 너무 짙어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건 틀림없는 알라딘의 궁전이었습니다. 순간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었고 답답하던 마음은 활짝 폈습니다. 걸음을 재우쳐 자신의 거처로 돌아간 그는 즉시 말에 안장을 올려 끌어오라고 명했습니다. 말이 도착하자 그는 말에 올라 행여 궁전이 다시 꺼져버릴세라 급히 말을 몰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예상하고 있었던 알라딘은 이미 이른 시간에 일어나 의상 보관실에서 가장 호화로운 옷을 꺼내어 갖춰 입은 다음 24개의 창이 있는 응접실로 올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술탄이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급히 내려가 계단 아래에서 술탄을 맞으며 말에서 내리는 것을 도왔죠. 그를 본 술탄이 말했습니다. 알라딘, 우선 내 딸을 보고 입 맞춰주고 싶네. 알라딘은 술탄을 바드를 부두르 공주의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공주 역시 아까 알라딘으로부터 이곳은 더 이상 아프리카가 아닌 중국 땅, 그것도 그녀의 부친 술탄의 도성 옆이라는 사실을 들은 참이라 이미 일어나 옷을 갖춰 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탄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딸에게 수없이 입을 맞추었고 공주 또한 부친을 다시 보게 된 지극한 기쁨을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죽었으리라 믿고 있던 공주를 다시 찾게 된 술탄은 가슴이 벅차올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공주는 공주대로 아버지 술탄을 다시 보게 된 기쁨에 눈물만 줄줄 흘렸죠. 마침내 술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네 얼굴을 보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그건 아마 나를 다시 보게 된 기쁨의 얼굴이 밝아져 그러한 것이겠지. 하지만 그동안 넌 무척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갑자기 궁전과 함께 어디론가 실려갔으니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겠느냐.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도 숨김없이 들려줄 수 있겠니? 공주는 즐거운 마음으로 술탄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왜 조금도 변하지 않았느냐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제대로 숨을 쉬기 시작한 것도 어제 아침부터였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남편이자 저의 해방자인 알라딘님을 다시 보고 나서부터였어요. 그리고 간밤에 낭군의 품에서 행복하게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우선은 폐하와 떨어져 있어서 그랬고 무엇보다도 알라딘님 때문이었어요. 그건 단지 그 일을 보고 싶어서만이 아니었어요. 폐하의 성격을 익히 아는 저로서는 폐하의 진노가 그이에게 떨어져 무슨 참혹한 일이라도 생기지 않았을까 심히 불안했습니다. 사실 저를 납치했던 자는 제게 불쾌한 말을 잔뜩 늘어놓긴 했지만 그렇게 고약한 짓은 하지 않았답니다. 매몰차게 대해 주었더니 고양이 앞에 쥐마냥 꼼짝도 못했거든요. 전 비교적 자유롭게 지냈답니다. 그리고 이번 일에 알라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다 제 탓이었다고요. 물론 알고서 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어 그녀는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보다 자세하게 자초지종을 들려주었습니다. 아프리카 마법사가 변장을 하고 나타나 헌 램프를 새 램프와 바꾸라고 외치고 다닌 일, 알라딘이 가지고 있던 램프의 비밀과 중요성을 몰랐던 자신이 장난삼아 램프를 바꿔오게 한 일, 궁전과 자신의 몸이 순식간에 아프리카로 납치된 일, 마법사가 나타났을 때 램프를 바꿔온 시녀가 그가 바로 램프를 바꿔간 장본인임을 알아본 일, 그가 결혼을 제의해온 일, 알라딘이 오기 전까지 그가 자신을 괴롭힌 일, 그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램프를 빼앗기 위해 알라딘과 자신이 계획한 일, 특히 자신이 했던 일, 즉 속마음을 숨기고 마법사를 초대하여 가루약을 탄 잔을 권해 마시게 한 일까지. 그러고 나서 공주는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알라딘님에게 들어보세요. 공주가 거의 다 얘기했으므로 알라딘이 들려줄 이야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비밀문이 열리자 저는 24개의 창문이 있는 응접실로 한 걸음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가루약을 먹은 못된 놈이 좌단 위에 자빠져 있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공주님을 거처로 내려가게 하고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법사의 품에서 램프를 꺼내어 그가 납치했을 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마법을 사용하여 궁전을 원래의 장소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 결과 폐하께서 명하신 대로 이처럼 공주님을 모셔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폐하께서 친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위층 응접실로 올라가 보십시오. 응분의 벌을 받은 마법사를 보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술탄은 진실을 완전히 확인하고자 몸을 일으켜 응접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독약이 퍼져 얼굴이 시퍼렇게 변해 죽어있는 아프리카 마법사의 모습을 보고 난 후에야 알라딘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죠. 여복의 사위, 내가 자네에게 한 일에 대해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말게. 자식을 잃은 슬픔에 잠시 이성을 잃고 지나친 행동을 한 것이니 부디 이해하고 용서해 주게나. 폐하를 원망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사옵니다. 폐하께서는 당연한 행동을 하셨을 뿐입니다. 이 마법사, 이 흉악한 놈, 이 인간 말종이 제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자는 과거에 저에게 또 다른 흉악한 짓도 저질렀었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가호가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만간 시간을 내서 그 사연을 듣기로 하겠네. 하지만 우선은 이 끔찍한 시체를 치워버린 후 모두 함께 즐길 생각이나 하자고. 알라딘은 아프리카 마법사의 시체를 짐승과 새들에게 먹이로 던져주라고 명했습니다. 한편 술탄은 북, 탬버린, 나팔 등 각종 악기를 다루는 악사들로 하여금 온 도성에 풍악을 울리게 하고 바드를 부두르 공주와 알라딘과 궁전의 귀환을 축하하는 열흘간의 축제를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알라딘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두 번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는 세 번째 위기를 맞게 되죠. 아프리카 마법사에게는 그 못지않게 마법이 뛰어난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사악함과 못되기로 말하자면 형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떨어지는 인물이 아니었죠. 그런데 두 형제는 항상 같은 도시에 거하기보다 한 사람이 머나먼 동쪽 끝나라에 가 있으면 한 사람은 서쪽 끝나라에 가 있는 식으로 떨어져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매년 흑점을 쳐서 서로가 지구의 어느 지역에 있는지, 상태는 어떠하며 서로 도움을 줄 일은 없는지 알아보곤 했죠. 아프리카 마법사가 알라딘의 행복을 빼앗으려다 실패하여 죽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프리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체류하느라 1년 전부터 형의 소식을 모르고 있던 동생은 지금 형이 어디 있는지, 건강은 어떠하며 무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형이 그랬듯 어디를 가든 흑점을 치는 상자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는 이 상자를 꺼내 모래를 평평하게 고른 다음 작은 조각들을 던져 그것들이 형성하는 그림을 보고 점괘를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점괘는 형이 독살되어 급사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어 다시 한번 점괘를 뽑아보니 그를 독살한 사람은 술탄의 딸 공주와 결혼한 어떤 천민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의 슬픈 운명을 알게 된 마법사는 형의 죽음을 애통해하느라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수를 갚겠노라 굳게 결심하고는 즉시 말에 올라 중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무수한 평원과 강과 산과 사막을 건넜죠. 그리하여 길고 긴 여행 끝에 지친 몸으로 마침내 중국 땅, 흑점이 알려준 도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자신이 찾는 왕국임을 확인한 그는 도성에서 걸음을 멈추고 숙소를 잡았습니다. 다음 날 마법사는 시내로 나가보았습니다. 물론 그에게 아무런 흥미도 없는 도성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자 함이 아닌 사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를 찾아가 거기서 오가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곤 했습니다. 그중 한 곳은 사람들이 모여 각종 놀이를 즐기는 곳이었는데
한쪽에서 사람들이 놀이를 하고 있으면 다른 쪽에서는 사적인 일이나 세상사에 대해 한담을 나누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 특히 마법사의 관심을 끈 것은 파티마라는 이름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은둔 수행자인 그 여인은 신앙심과 덕성이 뛰어나 온갖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법사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 이 여인을 매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는 대화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 성녀가 대체 누구이며 어떤 종류의 기적을 행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뭐요? 아직까지 그분 이야기를 못 들어봤단 말이요? 그분은 금식과 엄숙한 생활, 그리고 모범적인 행동으로 인해 만인의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요. 월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하곤 일주일 내내 작은 암자에 파묻혀 나오지 않는다오. 하지만 시내의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면 무수한 선행을 베푸시며 아무리 두통이 심한 사람이라도 그녀의 안수를 받으면 즉시 치유된다오. 이에 마법사는 더 이상 들어볼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고 그 성녀의 암자가 도성 어느 구역에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정보를 캐낸 그는 흉악하기 이를 데 없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을 확실히 하고자 그녀가 외출한 날 암자를 나와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 귀가할 때까지 뒤를 밟으며 그녀의 행동을 낱낱이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거처하는 장소를 정확히 파악한 그는 앞에서 말한 바 있는 뜨거운 차를 파는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장소에서는 단지 차만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날에는 나그네들이 밤을 지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정 무렵 마법사는 자신이 먹고 마신 값을 주인에게 지불한 뒤 곧장 성녀 파티마의 암자로 향했습니다. 걸쇠 하나로만 잠긴 문을 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죠. 암자에 들어간 그는 소리가 나지 않게끔 살그머니 대문을 닫았습니다. 파티마는 안뜰의 좌단, 거친 돗자리 위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빛 아래 잠들어 있는 성녀의 모습을 발견한 마법사는 가까이 다가가 허리에 차고 있던 비수를 뽑아들고 그녀를 깨웠습니다. 눈을 뜬 파티마는 웬 괴한이 비수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비수로 그녀의 심장을 당장이라도 쑤셔버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비명을 지르거나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죽여버리겠어. 자, 일어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수도복을 입은 채 자고 있던 파티마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옷뿐이니까 그걸 내게 주고 대신 내 옷을 입어. 파티마가 옷을 내주자 여인의 옷으로 갈아입은 마법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네 얼굴처럼 내 얼굴도 색칠해다오.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아야 하며 절대로 지워져서는 안 된다. 그녀가 아직도 덜덜 떨고 있는 것을 본 마법사는 그녀를 안심시켜 작업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고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걱정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파티마는 그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불을 밝혔습니다. 이어 어떤 액체가 들어있는 단지와 붓을 꺼내어 그의 얼굴을 화장해주고는 이 색깔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 그의 얼굴은 자신과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똑같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머리쓰개와 너울도 씌워주면서 시내에 나갈 때 얼굴을 가리는 법도 알려주었죠. 마지막으로는 배꼽까지 내려오는 커다란 염주를 목에 둘러주고 자신이 평소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까지 준 다음 거울을 내밀어 얼굴을 비춰주면서 말했습니다. 어떻소? 나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지 않소? 마법사는 자신의 모습이 원하는 대로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파티마에게 그토록 엄숙하게 행했던 맹세를 지킬 생각은 전혀 없었죠. 빗으로 찔러 죽이면 옷에 피가 튈지도 몰랐기 때문에
마법사는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체의 발을 잡아 질질 끌고 가서 암자의 수조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이처럼 가증스러운 살인을 저지른 마법사는 성녀 파티마의 모습으로 변장한 채 동이 틀 때까지 암자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녀가 외출하는 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왜 외출했느냐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고 서로 물어온다 하더라도 적당히 둘러댈 심산이었죠. 도성에 도착해서 처음 할 일은 알라딘의 궁을 확인하는 것이요. 이처럼 변장을 한 까닭도 거기서 뭔가 흉악한 일을 벌이기 위함이었으므로 그는 곧장 그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성녀로 변장하고 시내에 들어선 마법사는 이내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부탁했고 어떤 이들은 그의 손에 입을 맞췄으며 머리에 병이 있거나 병을 예방하고 싶은 사람들은 안수를 받으려고 그의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에 마법사는 알아듣기 힘든 말로 중얼거리며 기도를 하는 등 성녀의 행동을 감쪽같이 흉내냈습니다. 이처럼 아무 효과도 없는 안수를 해주느라 자주 걸음을 멈춰가면서 계속 나아간 끝에 마침내 그는 알라딘의 궁전이 보이는 광장에 당도했습니다. 그곳에 이르자 몰려드는 군중의 수는 더욱 많아졌고 그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는 사람들로 주변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좀 더 힘세거나 열성적인 사람들은 그의 앞으로 나오려고 다른 사람들을 밀쳐대기도 했죠. 그 결과 여기저기에서 싸움이 일어났고 그 소란스러운 소리는 24개의 창이 있는 응접실에 있었던 바드를 부두르 공주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공주는 이 소리가 무엇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아는 이가 없자 누군가 내려가서 보고 오라고 분부했습니다. 그러자 한 시녀가 창을 통해 광장을 내려다보고는 이는 성녀에게 안수를 받아 병고침을 얻으려고 몰려든 군중들이 내는 소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공주 역시 오래전부터 성녀의 소문을 귀가 닳도록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터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심정을 내비치자 옆에 있던 내시대장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가서 불러오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으니 분부만 내리시라고 말했습니다. 공주가 동의하자 내시대장은 4명의 내시에게 즉시 성녀를 모셔오라고 명했죠. 알라딘의 궁에서 내시들이 나와 성녀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본 군중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에 마법사는 일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간다 생각하고 내심 쾌재를 불렀죠. 이윽고 내시들이 그의 앞에 당도했고 그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주님께서 성녀님을 뵙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따라오십시오. 공주님께서 이 몸을 부르신다니 무한한 영광입니다. 당장이라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시들은 몸을 돌려 궁으로 향했고 가짜 성녀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성스러운 의복 아래 악마의 마음을 감춘 마법사는 24개의 창이 있는 응접실로 인도되었고 공주의 모습을 보자마자 준비했던 사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님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한다는 둥, 공주님의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는 둥, 이 경건한 머리쓰개를 둘러쓴 사기꾼은 공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위선적이고도 강교한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도 쉽게 목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천성이 착한 공주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 같다고만 생각했던 데다 특히 상대가 은둔수행을 하며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니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짜 파티마가 장광설을 마치자 공주는 말했습니다. 부인, 이렇게 좋은 기도를 해주셔서 고마워요. 당신의 기도이니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리라 믿어요. 자,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으세요. 가짜 파티마가 짐짓 황송한 체하며 그녀 곁에 앉자 공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청이 있으니 꼭 들어주셨으면 해요. 이곳에서 저와 함께 지내주세요. 그러면서 당신의 지난 삶을 제게 들려주시고
저로 하여금 당신의 훌륭한 본을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배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주님, 그건 너무도 곤란한 일이옵니다. 이렇게 화려한 왕궁 안에서 어떻게 기도며 경건한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선 조금 더 걱정 마세요. 여기엔 빈 방이 얼마든지 있으니 적당한 방을 골라 거기서 지내세요. 그렇게 하면 암자에서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공주가 부탁한 것은 마법사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가 꾸미고 있는 흉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암자에서 알라딘의 궁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공주의 보호를 받으며 궁 안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었죠. 그는 공주의 호의를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공주님, 저 비록 이 세상 영화를 다 포기하기로 굳게 결심한 가련한 여인이옵니다만 이토록 독실하고 자비로우신 공주님의 뜻을 감히 거절할 수는 없겠습니다. 마법사가 이렇게 대답하자 공주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요. 빈 방들을 보여드릴 테니 고르도록 하세요. 마법사는 바드를 부두르 공주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보여주는 수많은 방 가운데 일부러 가장 허름한 방을 고르며 이조차도 자신에게 과분하지만 공주님의 호의를 생각해서 고를 뿐이라고 위선을 떨었습니다. 공주는 마법사를 24개의 창이 있는 응접실로 데려가 오찬을 같이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감추고 있던 얼굴을 드러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이 성녀 파티마가 아님이 들통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빵과 건과밖에 못 먹는다며 극구사양한 후 방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요. 암자에서처럼 자유롭게 생활하세요. 당신의 방에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게 하겠어요. 하지만 식사 후에는 제게 오시는 걸 잊지 마세요. 공주는 오찬을 들었고 가짜 파티마는 공주가 식사를 마쳤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들어온 것을 보고 공주가 말했습니다. 부인과 함께 있게 되어 너무도 기뻐요. 당신처럼 성스러운 분이 계시면 궁전 전체에 축복이 임할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 궁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궁 안의 모든 방을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터이지만 우선 이 응접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조신한 성녀 흉내를 내느라 시종 고개를 푹 숙이고 눈도 좌우로 돌리지 않고 있던 가짜 파티마는 이 질문에 비로소 고개를 들어 응접실 전체를 찬찬히 둘러본 다음 대답했습니다. 공주님, 이 응접실은 진정 경탄스럽고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등지고 사는 저이긴 하지만 이 응접실에 뭔가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게 뭔데요? 제발 말해주세요. 나는 여기에 부족한 것은 전혀 없다고 믿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왔어요. 하지만 뭔가가 부족하다면 고쳐야죠. 그럼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 도명천장 한가운데 로크의 알을 매달아 놓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만 해놓으면 세상 어디에 가도 이와 같은 응접실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이 궁전은 전 우주의 경이가 될 것이옵니다. 헌데 로크란 게 대체 어떤 새인가요? 그리고 어딜 가야 그 알을 구할 수 있죠? 카프카스 산맥 꼭대기에 사는 엄청나게 큰 새랍니다. 알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런 궁전을 지을 정도의 건축가라면 분명히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바드를 부두르 공주는 좋은 의견을 주어 고맙다고 말했고 그들은 다른 주제들에 대해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공주의 머리에서는 로크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그녀는 알라딘이 사냥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이에 대해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알라딘은 엿새 전에 사냥을 떠났었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마법사는 그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주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알라딘은 바로 그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즉, 가짜 파티마가 공주와 대화를 마친 후
자기 방으로 물러가고 나서 얼마 후에 돌아온 것입니다. 궁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공주의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공주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지만 웬일인지 그녀는 약간 차가운 태도로 그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공주, 오늘은 평소처럼 내게 상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구려. 내가 없는 동안 뭔가 불쾌하거나 슬픈 일이라도 있었소? 제발 숨김없이 말해주시오. 당신의 기분을 풀어줄 수만 있다면 내 무슨 일이라도 하리다.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하도 별것 아닌 일이라 그게 당신의 눈에 띌 정도로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왕 당신이 알아보았으니 숨김없이 말하겠어요. 저는 이 궁전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웅장하고 완벽한 것이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24개의 창문이 달린 응접실을 면밀히 관찰해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솔직히 말할게요. 그건 도움천장 한가운데 로크의 알이 매달려 있으면 이 궁전이 완벽해지리라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당신이 여기에 로크의 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오. 자,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그 결점을 고쳐놓도록 하겠소. 알라딘은 즉시 바드를 부두르 공주를 떠나 24개의 창문이 달린 응접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주위를 소홀히 한 탓에 큰 위험을 겪은 이후로 어디를 가나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는 램프를 꺼내어 문질렀습니다. 그 즉시 정령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령, 이 응접실에는 빠진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저 천장 한가운데에 매달려 있어야 할 로크의 알이다. 자, 내가 들고 있는 이 램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그 결점을 고쳐놓도록 해라. 알라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령은 섬뜩한 괴성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커다랗고 끔찍한 소리였던지 응접실 전체가 흔들렸고 알라딘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뭐라고? 이런 형편없는 놈! 정령은 가장 대담무쌍한 사람이라도 덜덜 떨지 않을 수 없는 무서운 음성으로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내 동료들은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었다. 헌데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더냐? 그래서 그런 배은망덕하기 이를 데 없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냐? 지금 네가 요구한 게 뭔지는 아느냐? 그건 바로 내 주인님을 이 돔 천장 한가운데 매달아 놓으라는 말이다. 그런 고약한 생각을 품은 것만으로도 네 놈은 물론 네 마누라와 이 궁전 전체를 당장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려야 마땅할 터이다. 하지만 네가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그 흉악한 생각이 네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은 네가 죽인 너의 원수 아프리카 마법사의 동생놈이 꾸민 짓이다. 그놈은 성녀 파티마를 암살한 후 그녀의 모습으로 변장한 채 지금 이 궁에 숨어 들어와 있다. 바로 그놈이 네 마누라를 꼬드겨 너로 하여금 그 사악한 욕을 하도록 만든 거야. 그의 목적은 너를 죽이는 것이니 부디 조심하기 바란다. 말을 마친 정령은 곧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령의 말에 알라딘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 역시 두통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성녀 파티마에 대한 소문을 여러 번 들었던 것입니다. 알라딘은 공주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다만 갑자기 머리가 빠개질 듯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이마에 손을 대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에 바드를 부두르 공주는 즉시 성녀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서 그녀가 이 궁전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알라딘에게 설명해 주었죠. 드디어 가짜 파티마가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들어오자 알라딘은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 이리 오시오 부인. 부인을 뵙게 되어 부안이 기쁘오. 부인 같은 분이 이곳에 있게 되었다니 우리로서는 행운이 아닐 수 없소. 그런데 조금 전부터 내 머리가 빠개질 듯 아프다오. 듣기로는 나와 비슷한 병을 가진 사람들을 부인이 영험한 기도로서 수도 없이 고쳐주셨다니 제발 나도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한 그는 머리를 숙이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가짜 파티마는
그의 옆쪽으로 다가오면서 비수를 뽑으려 통옷 아래 허리띠 쪽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던 알라딘은 번개처럼 그 팔목을 붙잡는 동시에 그녀의 심장에 자신의 단검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일격에 즉사해버린 그녀의 시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니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공주는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성녀를 죽이다니요. 아니요 공주, 알라딘은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인 사람은 파티마가 아니요. 이자는 나를 죽이러 온 악당이요. 자 보시오. 그는 시체의 너울을 벗겨 얼굴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흉악한 인간이 파티마를 목졸라 죽인 후 나까지 빗으로 찔러 죽이려고 성녀의 옷으로 변장하고 찾아온 것이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자는 당신을 납치했던 아프리카 마법사의 동생이요. 이어 알라딘은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체를 치우게 했죠. 이렇게 해서 알라딘은 두 마법사 형제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술탄은 지극히 연로하여 세상을 떠났고 바드를 부두르 공주가 합법적인 후계자로서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주는 지고의 권력을 남편 알라딘과 나누어 행사하게 되었죠. 이렇게 그들은 오래오래 나라를 다스리면서 영명한 후손들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폐하. 놀라운 램프를 둘러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마친 셰헤라자드 왕비가 술탄에게 말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폐하께서도 아마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아프리카 마법사는 사악한 방법으로 보물을 획득하려는 과도한 욕망을 지닌 자로서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바, 이는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까닭입니다. 반면 알라딘은 미천한 출신이었지만 왕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그가 우연히 얻게 된 보물들을 올바르게 사용한 까닭이고, 올바른 사용이란 그가 세운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또 술탄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선하고 올바른 군주라 할지라도 공평성의 규칙을 무시해버리고 죄인의 변명은 들으려 하지도 않은 채 무고한 사람을 사형에 처해버리는 불의를 범한다면 위험에 처하게 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왕위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폐하께서는 두 악랄한 마법사가 얼마나 끔찍한 인간들인지 보셨을 겁니다. 한 사람은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했으며, 다른 하나는 자신과 같은 악당의 원수를 갚으려다 자신의 생명도 신앙도 잃었습니다. 즉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사악함에 대한 천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도의 술탄은 신기한 램프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또 그녀가 밤마다 해주는 이야기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을 안겨주는지 고백했다. 사실 그녀의 이야기들은 재미있을 뿐 아니라 언제나 유익한 교훈이 곁들여져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끔 왕비가 교묘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또 그럼으로써 한 여인과는 하룻밤만 함께할 것이며 이튿날에는 죽여버리겠다는 자신의 엄숙한 맹세의 실행을 매일매일 미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지금 그는 왕비의 이야기 보따리가 바닥나면 어쩌나 하는 마음뿐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알라딘과 바드를 부두르 공주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술탄은 다음날 디나르자드보다도 일찍 일어났다. 그러고는 뒤따라 잠에서 깨어난 왕비에게 이제 이야기가 다 떨어진 것이냐고 물으며 오히려 디나르자드를 깨웠다. 제 이야기가 다 떨어지다니요, 폐하. 왕비는 술탄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너무도 많아서 저 자신도 그 정확한 수를 모를 정도입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이야깃거리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폐하께서 실증을 느끼시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염려는 지워버리시오.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지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술탄의 격려에 고무된 셰에라자드 왕비는 다음과 같이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다.